한 주 동안 저희가 휴강을 해서 2주 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문자로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 강의가 제가 녹화가 된 줄 알았는데 음성이 제외되고 화면만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자료를 공유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오늘은 잘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과학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2주 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의 특성 정도를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도까지 아마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진화론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에는 충분히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강의까지는 너무 달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그 당일날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그 다음에는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오는 걸 목표로 한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궁금함을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정직한 질문에 또 정직하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머리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야 뭐 모두 언제나 항상 이런 말을 잘 쓰지만 어른이 되면서 별로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제가 주적으로 설정해 놓진 않았는데 저희 강의 때마다 계속 나오게 되는 유물론자들 네, 유물론자들은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학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유물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과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 과학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걸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럼 진화라는 건 뭐고 진화론이라는 건 뭐며 그 다음에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저희가 진화론이라고도 안 해요.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이 극단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또 설명드릴 수 있을지 이따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이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 지식체계라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라는 게 물질 세계를 말한다고 저희가 한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얻어낸 지식체계를 과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은 한계가 되게 명확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물질이 아닌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규칙이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가 골키퍼나 이제 드로잉 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을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과학이 뭐 못난 거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 정의적으로 과학은 이 방법만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것은 사실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라고도 말을 한대요. 이 객관성이라는 말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니든에 상관없이 그러한 거를 객관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믿든 안 믿든
저는 대한민국 남성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그 남성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뭐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뭐다라고 생각을 제가 주관적으로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의 관심은 이 객관성에 있는 겁니다. 이런 객관성에 과학의 관심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짧게 해보자면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요. 보이는 물질 세계에 그것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과학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확고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이제 과학 혹은 과학적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 꼭 필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과학적이야라고 말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어야 이제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과학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과학이든 종교든 둘 다 근거가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기반을 약간 의심하게 하는 영역이에요. 아까 과학은 분명히 경험 체계에서 자연계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그 지식 체계를 과학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과학은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선 근거가 있는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만 아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유물론자들도 인정을 해요. 유물론자들도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유발 하라리를 포함해서 인간이 그냥 딱 보이는 것만대로 살았다면 인간이 아닐 거다. 인간은 상상력이 있고 허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화폐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특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랑 연결하면 참 쉽지만 유물론자들에게는 그냥 허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과학조차도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쳐보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가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증명한 것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게 옳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설이 과학적 사고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과학은 방법론적으로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정의를 물질 세계에 대한 것을 확고한 증거만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인간의 학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요구를 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가 이제 작업가설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증명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2 더하기 2가 4이다 라는 거는 저희는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2 더하기 2는 그냥 4다라는 걸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런 거를 작업 가설이라고 해요.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증명은 해낼 수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학적인 것 또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약간 추상적인 거나 어떤 개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데 사실 과학자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진 과학자들은 이 믿음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저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라는 말은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과학주의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신실한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이 과학주의자들의 말이 좀 세요.
그리고 이 과학주의자들의 말이 권위가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과학주의자들이 한 말들을 저희가 그냥 수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뭐 이기적 유전자, 이 사람이 대표적인 과학주의자거든요. 과학으로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과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철학 허구다. 모든 뭐 아름다운 가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다. 과학으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과학주의자들도 과학계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주의란 말 자체가 신념이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어요. 과학은 이런 한계가 명확하고 이 한계에서 우리가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과학으로 물질 세계 너머의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과학적인 거는 사실은 다 허구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흥 종교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학주의가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과학을 신의 위치에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신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흥 종교라고도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과학주의라는 말을 왜 먼저 시작했냐면 과학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과학주의자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반박은 못 하겠는데 굉장히 말투가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희도 공격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책 자체의 말투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과학자들 좀 이상한데? 라는 편견이 조금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편견을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게요, 과학주의자들은 소수예요. 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요 겸손해요. 내가 아는 바는 딱 이 정도예요 라고만 딱 설명해요. 그렇지 않나요?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저희가 그렇지 않나요? 딱 예를 들어 뭐 미세 분자만 딱 연구하는 그런 사람은 이 영역에 대해서만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딱 한계를 딱 지어두고 얘기하는 게 익숙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약간 이제 유명세를 탄 이 과학주의자들이 좀 오만하게 말한 것 때문에 저희가 과학에 대한 편견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그냥 과학은 과학 그대로 저희가 두고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과학을 있는 그 자리에다 딱 두는 거, 이게 오늘의 좀 목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독소라고 할 수 있는 과학주의적 요소들을 조금 뽑아내는 걸 오늘의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탐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유명한 과학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생명이 지구상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음을 믿는다. 이게 과학적인가요? 과학자들은 이 말을 잘 안 써요. 왜요? 아까 저희가 과학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했죠? 네, 철저하게 경험에 의해서 증명 가능한 거를 자연계 내에서 설명해야 돼요. 근데 생명이 지구상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음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한우주의 어딘가에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주의 어딘가에서 아마도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가 내는 빛을 보고 있을 것이며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비친 불빛들은 생명이 없는 우주를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물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한 사람이 이제 스티븐 호킹이에요. 대표적인 과학주의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믿음을 기반으로 한 거는 다 허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가능한 것만 진짜다. 그러니 종교도 철학도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이 심지어 이제 철학도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과학주의자들은 굉장히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과학주의자들을 보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그냥 일단 생각하시고, 저희는 좀 친절한 과학자들과는 소통할 마음의 준비는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과학자들의 메시지에는 저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학의 한계를 이제 조금만 더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철학의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철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몇 명의 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록도 안 하고 까먹었는데요. 한 분이 말한 거를 이제 모어랜드라는 분이 이렇게 다시 인용한 걸 제가 책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철학의 자율성은 철학의 탐구 영역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과학과는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한계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과학은 물질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물질이 어떤 연속 과정에 의해서 지금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물질계에 대해, 자연계에 대해서만 과학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철학은 그것을 뛰어넘는 추상적인 거, 아니면 어떤 의미, 가치,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폴 킹온이 말한 예를 들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존 레녹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케이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케이크가 어떤 화학 성분이 어떤 물리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케이크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당분도 있을 거고, 뭐 우유 같은 뭐 그런 성분들이 있겠죠. 이런 성분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가 이제 케이크에 대한 과학적 설명인 거죠. 뭐 몇 도로 뭐 밀을 구워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철학은 이런 거죠. 왜 이 케이크가 여기 있을까? 누구 생일인가 보다. 아니면은 오늘 좀 화가 나서 당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 보다. 이 케이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걸 이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과학이 이 철학적 질문까지도 다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과학은 물질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폴 킹온이 이야기한 건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이제 좀 익숙하시죠. 왜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을까? 과학자들은 뭐 물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아주 활성화되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할 말이라면, 저희들의 왜라는 걸 항상 궁금해하는 저희 인간들, 철학적인 인간들은 뭘 고민하냐면, 뭘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냐면, 누가 지금 라면이 먹고 싶구나, 그 물을 끓이는 목적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이유나 목적,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이제 철학적 접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은 과학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음악 연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진동 패턴이 어떠한가, 뭐 고음일 때는 진동 패턴이 어떻게 되고 저음일 때는 어떻게 되며,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또 미술은 화학 재료로서 분석을 해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끓는 주전자는 물과 수증기로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철학은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철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서로 다른 영역인데
이제 과학주의자들은 철학은 틀렸다, 과학으로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위험한 거죠. 반면에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과학은 참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없는 거야 라는 입장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작동 법칙, 규칙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요. 질서에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네, 그 영역을 위해서는 저희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써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는 철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뭐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과연 옳은 일이 있는가? 세상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세상에는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과학이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가? 뭐 저희 뭐 이거 표 미켈란젤로의 이거 균형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비율로 됐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구나. 과학은 그 정도로 분석은 해낼 수 있겠죠. 그게 그 정도까지가 딱 한계예요. 근데 왜 그게 아름다운 거지? 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아름다움은 뭘까? 까지도 고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태생적 한계가 과학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것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왜 세상에 아름다움이 존재하며 옳은 것이 존재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윤리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미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거는 과학이 절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요, 이제 철학의 권위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과학과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겹쳐질 때 일반적으로 과학보다 철학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한다라는 게 이번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는 스스로 자신을 창조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주는 무에서 생겨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과학주의자가 말한 거예요. 우주는 스스로 자신을 창조한다 라는 것을 이제 던진 거죠. 근데 저희는 칼람 논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 1강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칼람 논증이라고. 그 모든 시작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뭐였죠? 맞죠? 네. 그래서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고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칼람 논증이거든요. 이 철학이 사실 너무 완벽해요. 네. 왜냐면 우주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도요, 빅뱅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뭐 몇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면들도 있으나 증거는 있어도 완벽하진 않아요. 몇몇 증거들이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뭐 빛의 거리, 뭐 적색 편의,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근거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있으나 확정적으로 들이댈 만큼 과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논리적으로는요, 틈이 없어요. 모든 물질계에 시작한 것에는 그것을 생기게 할 만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칼람 논증을 말할 때 그 칼람 논증의 근거로도 철학적인 논증 자체가 더 큰 권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왜냐면은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것을 드러낼 만한 증거들은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과 철학적 방법이 겹쳐졌을 때 이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라는 거는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연역법, 귀납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연역법이라는 것은 그 가치 혹은 진리에 대해서 명제를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귀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상황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 보면서 얘도 죽고 쟤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귀납법을 모든 사람을 저희가 실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화론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정상적인 DNA 중에 변이를 가진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진화론의 중요한 전제거든요. 근데 아마 그 유전자의 수가 여태까지 인간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유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 귀납법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DNA들을 하나, 너도 이런 DNA, 너도 이런 DNA, 이런 DNA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하나의 변수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납법이요. 물론 과학적 방법이 아주 탄탄하고 괜찮은 방법이나 연역법과 비교했을 때 권위를 시원하게 가지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연역법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기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한 가지 변수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근거가 허술해지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의 권위라는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겹치는 세상에서는 철학적 주장이 더 많은 힘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칼람 논증도 그렇고요. 네, 이 말이 제가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제가 물론 그분을 이렇게 깎아내릴 만큼의 과학적 지식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쓴 글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호킹 박사가 쓴 개념이 뭐냐면 허수 시간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것을 설명하기에 허수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허수는 검증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허수는 말 그대로 허수예요. 실수가 아니라 허수. 네, 사고력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주라는 물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티븐 호킹은 허수라는 시간 개념을 끌어들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이거는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도구적이며 실증주의적인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과학 용어가 아니에요. 네,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철학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철학은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철학적 방법으로 자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학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사람조차도 철학적 방법으로 자신의 논리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네, 이걸 보면서 저희는 생각보다 철학의 권위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더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와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는요, 공간을 가정하고 진공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간조차도 없는 무는 과학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라고 말을 할 때는 공간은 있는데 진공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고요. 근데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무는요, 그 공간조차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은 뭐 허수를 말하면서 이거 봐라,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무조차도 이미 공간이 있고 잠재적 에너지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이건 좀 저도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칼람 논증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말은 무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초월한 어떤 영적이며 전능한 존재가 창조하는 것 말고는 이 세상, 존재하는 세상, 하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은 절대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칼람 논증이거든요. 정말 강력한 논증이에요. 이거는 깨지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논증의 과학자들은 아니다, 우주는 스스로 자신을 창조한다라고 말하면서
공간을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그럼 그 공간은 어디서 생겼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에서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말하는 무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물 타서 넘어가려는 그런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철학의 권위가 과학과 철학이 겹치는 영역에서는 철학적 권위가 좀 더 세다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드렸는데요. 네, 재미없으시죠? 제가 읽은 책이 재미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든 재밌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책은 제가 읽은 것 내용보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재미가 없게 표현을 했어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건 뭐냐면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정말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빌리 4, 5학년 애들이랑 세계관 수업을 하거든요. 걔네들과 1강이 이제 마틴 부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철학이죠. 마틴 부버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하지 말자. 나와 너의 관계,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가 돼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하면은 세상 참 차갑다. 하나님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셨으면은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 폐기하셨을 텐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와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되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 방법론에 멈추지 말자. 과학은 뭐예요? 객관화하는 거예요. 과학자는요 나와 너의 관계여서는 안 돼요. 이 피실험체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실험체들이 아니라 그건 주관성이 생겨버리잖아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사랑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과학적 방법을 조금씩은 써야겠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거를 나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보편적, 객관적 관점에서도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관성을 빼고만 그 사람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한테 당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나와 너의 관계로 엮어야 되거든요.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과학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관계성, 주관성, 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을 통해서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과학은 소중하지만 과학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만능 키는 절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꼭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과학적으로는 전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과학주의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 몇 명의 간단한 프로필을 준비해 봤어요. 이 콜린스라는 분은 예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인간 게놈, 그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것을 미국에서 했던 대표예요. 이거를 해서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우리는 이제 신의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철저한 크리스천이에요. 물론 이제 과학에 대한 접근이 저희랑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지도의 총괄을 맡았던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저번 종종 나왔던 이 존 폴킹훈이라는 분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시고 신학을 또 가르치시고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면은 그래도 네. 영국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제 C.S. 루이스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이분의 책 제목에도 이제 C.S. 루이스 책의 그 흔적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옥스포드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하고 또 신학 박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옥스포드의 지금 교수님이세요. 네.
그다음에 호불호가 좀 있어요. 이 우종학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분을 좋아하는 분이 소수예요. 다수는 이분을 굉장히 공격해요. 네. 하지만 너무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예일대에서 박사하시고 지금 서울대에서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세요. 네, 뭐 이분이 쓴 책들이 보통은 이제 창조 과학한 분들을 공격하는 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신앙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한국교회에 약간 그런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창조 과학을 무시하는 건 이단적인 거야 라는 생각도 좀 있었었고요. 아니 진화를 말하다니 그럼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야? 이런 진화론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분한테 약간 안 좋은 프레임을 좀 계속 씌우다 보니까 이분도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셔서 좀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상처를 이제 공격을 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가짜다, 너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런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네. 네, 이분 책을 보면서 저도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정학 교수님도 계시고요. 노벨상을 받은 이 펜지어스라는 분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정보는 내수 중에 성경밖에 없을 때 내가 예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좀 혼란스럽긴 해요. 제가 이 정보를 얼마큼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워낙 이분이 권위 있어 보여서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이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다음 주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빅뱅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 파장으로 초기 우주와 지금의 시차를 구해보면 초기 우주의 시간은 지금보다 3조 배 느리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네, 3조 배 감도 안 와요 저는. 네, 빅뱅 직후 첫 물질이 생겼을 때 1초는 지금 지구상의 3조 초, 즉 9만 년 정도다. 이게 이제 시간이 상대적이거든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높은 데서 시간이 좀 더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그래요. 이 고도 차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고요. 또 그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상대성 원리가 그 시간이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아인슈타인과 이런 여러 이론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명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대요. 네,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고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를 활용해 계산해보면 첫날 24시간은 80억 년에 해당한다.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까지 고려해 정밀히 따져보면 6일까지의 기간은 대략 140억 년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요, 재원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물리학 교수님이래요. 권위 있죠 되게. 저 되게 권위에 약간 눌리는 사람이라 저도. 네, 이분도 예일대 원자 물리학 박사고, 또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제가 공부한 고든 코넬에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제 24시간 창조를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 7일 이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문자적 24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과학책으로 저에게 주신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거를 24시간으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는 원래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시간은 정말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뭐 아무리 뭐 인간의 나이가 뭐 예를 들어 1억 년이라고 제가 지금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던지는 거예요. 뭐 1억 년 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138억 년에서 1억 년을 뺀 137억 년 동안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소들이 9억 년이 빨리 기다려야 9억 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저희 한 세대를 딱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100년 정도 느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간이란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한 그 정도, 또 짧을 수도 있겠죠. 불과 뭐 1년, 뭐 하루 혹은 뭐 120년, 요 아주 우주 시간으로 보면 찰나에만 딱 주관적으로 경험하도록 상대적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늘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다라고 해도 그 138억 년을 하나님께서 막 손톱 물어뜯으시면서 인간 빨리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젊은 지구든 뭐 아니면은 뭐 빅뱅을 기반으로 한 138억 년이든 사실은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재원호 교수님이라는 분은 시간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이게 시간이 중력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시간은 중력이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시간은 흐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 법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 식어지는 걸로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에서부터 이게 퍼져나가는, 열이 분산되는, 그리고 열이 점점 죽어가는, 그걸로 시간은 이제 흘러간다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빅뱅이 빵 하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그 시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지만 흔적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으로는 1초가 9만 년이래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1초는 실제 우주가 흘러온 시간으로는 9만 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첫날 24시간이 80억 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굳이 성경을 이렇게 24시간을 문자적으로 꼭 연결을 안 하셔도 될 텐데 라는 사실 마음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판단은 다음 주에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릴 자격은 없는 것 같아서 책을 읽어보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이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학을 증거로서 아니면 현상으로서의 과학을 받아들여도 신앙과 부딪힐 건 전혀 없다라는 게 사실 이 서울대 교수님, 재원호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생각보다 과학주의자들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뛰어난 석학들이 세상에는 많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쉽게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과학이 최고고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의 그 균형을 저희가 그럼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 말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유신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종교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대 과학적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한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신은 2권의 책을 통해 말한다.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 바로 베이컨,
이 베이컨이란 사람이 귀납법적인 방법론으로 현대 과학적 방법의 길을 좀 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이제 신은 두 권의 책을 통해 말씀하신다. 한 권은 자연이고 한 권은 성경이다. 네. 그리고 이 두 권은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베이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권의 책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휴 로스라는 사람도 과학과 신학이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거부해야 될,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우리가 건강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방법론 자체를 한번 더 돌아보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건전하게 과학을 해석하고 있다면 이게 충돌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져도 되는 저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접근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의 책, 하나는 자연이고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가장 위에 적은 건 뭐냐면요, 그냥 그 자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현상 혹은 사실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체가 있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문자 안에 우선은 갇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저희가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제 성경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있지만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이나 사실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저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있고 인간으로서 저희는 그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 해석해내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을 성경 해석이라고 해요. 이 과학이나 성경 해석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 방법론이 건전한가, 건강한가, 이걸 늘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팀들이 있어요. 이제 과학주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학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자연계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단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호킹이라든지 도킨스라든지 과학이 전부다 라고 말하면서 현상과 사실을 하나의 맹목적인 어떤 신앙 체계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에 이제 바로 그 대응점에 있는 게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문자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 그대로 저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시간에 이거는 얼핏 좀 문자주의에 대해서는 얼핏 말씀을 좀 드렸어서 이번에는 그냥 좀 짧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그 안에 물론 담겨 있는데 잘못된 신념으로 해석하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네. 그런데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진화와 창조의 개념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틀에서 한번 볼게요. 진화라는 건 있어요. 진화라는 용어를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창조도 분명한 실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진화라는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이제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이제 진화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이제 창조론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진화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아까 과학주의처럼 이제 이 진화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화가 반드시 맞고 이거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며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이 진화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신흥 종교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킨스예요. 이 도킨스가 진화주의자예요. 어, 저희는 진화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진화주의는 정말 틀린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쪽에도 위험한 게 있어요. 창조과학이 약간 진화주의랑 비슷한 대응점에 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4시간 7일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넘을 수 없, 뭐 6,500년인가요? 아주 짧은 지구의 나이를 넘을 수가 없으며 이제 이렇게 성경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에서 근거를 찾아서 과학과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창조과학적인 책이나 특강에 좀 많이 노출이 되었었거든요. 어, 네. 좀 그 노출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막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세요. 어,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왜 사라졌는지 아냐. 와서 단군, 이 단지파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단군이 되었다. 되게 막, 우리가, 막 이런 막, 전 그런 책 읽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과학 쓰신 분들의 맥락에서 그런 책들이 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약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문자와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동했다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핵심들이 젊은 지구, 지구의 나이는 오래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봤잖아요. 족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네. 그리고 깊이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날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일이라는 게 정말로 문자적인 날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양보해서 이 아까 그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창조주의자들은, 창조과학자들은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과학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 틀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과학자들이 틀렸다. 그런데 이제 이 우주의 나이가 쉽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확고한 증거들이 좀 제법 있어요. 우주의 나이에 대한 거는. 뭐 원소 반감기라든지 아주 뭐 확고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충돌될 때 성경이 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틀린 주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창조론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젊은 지구로 하나님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 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론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아니라 이 론 때문에 이론 하나 때문에 모든 자연에서 말하는 건강한 주장까지도 다 뒤엎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오히려 성경의 권위 자체를 깎아내리는 그래서 이제 저런 광신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성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창조과학에 혹시나 조금 빠져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한번 창조과학 말고도 수많은 창조론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진화에 대해서 진화라는 현상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진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진화를 말할 때는 시간에 따른 변화예요. 보통 과학자들이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포함해서요. 진화를 말할 때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근데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한국 평균 신장 한 100년 전과 지금의 평균 신장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변화 자체가 그냥 진화라고도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용어 자체는.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죠. 왜? 저희가 생각하는 진화는 진화주의거든요. 무조건 나쁜,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지금 시국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좌파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제 빨갱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좌파를 무조건 빨갱이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는 좌파는 다 빨갱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진화주의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화라는 말 자체는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 평균 신장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성과 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성이 더 잘 보여지게 되죠. 근데 이제 환경에 따라 어떤 특정한 우성 DNA를 가진 집단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윈이 했던 시절에는 개들을 새로운 종을 많이 만들어내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뭐 몸통이 더 길고 다리가 짧고 이런 개들을 인간이 선택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변화까지도 인간이 인위적으로도 했지만 시간에 따른 그런 변화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추운 지방에는 털이 많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아서 걔네들끼리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을 때에는 털이 많은 어떤 생명체들이 더 많이 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시간에 따른 변화 자체도 진화라고 말해요. 이거를 이제 소진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진화. 근데 소진화까지도 거부하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거는 그냥 현상 자체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고 화석이나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 지금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저희가 좀 부족한 거일 수도 있어요. 시간은 변화를 의미해요. 네, 시간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는 존재해요. 그런데 이 진화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이제 진화론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문제가 좀 돼요. 저희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공통조상설이 진화론의 아주 중요한 뼈대입니다. 한 조상에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 모든 생명이. 인간, 뭐 원숭이, 오케이, 그래도 같은 포유류니까. 쥐, 그래, 그래도 생명체인데. 눈도 두 개고, 벼. 다, 네, 같은 데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공통조상설. 그래서 그런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한 점에서 시작해서 슈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하나에서부터 다 시작됐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진화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거입니다. 이 진화론을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질 세계 안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꼭 사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자들도 건강한 과학자들은 진화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인정해요.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유명한 진화론자들 중에는요, 이 공통조상설을 반박하는 진화론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진화론의 한 실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근거가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좀 세게 주장하네. 이 정도 입장을 저희가 가지면 돼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반박해야 되는 것은 진화주의자들이죠. 무조건 이거여야 돼. 왜냐면 진화주의로 갔을 때는요, 절대 아담의 역사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담의 역사성은 이 오른쪽에 있는 책과 부딪혀요. 창조 자체,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작업가설 기억하세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데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실험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다른 이론들을 뻗어나가는 걸 작업가설이라고 해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작업가설이 몇 개 있어요. 이것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아담의 역사성, 그 다음에 저는 138억 년 이런 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담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제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 많은 면들이 불안 요소가 있어요. 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작업 가설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창조론이라고까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창조 자체라고 봐요. 아담을 창조한 건. 근데 이 진화주의는요, 이 창조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화를 이루긴 어렵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되게 졸리시잖아요. 졸리시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맥락은 다 잊어버리시고 듣지 않으시고 진화론과 창조론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라는 딱 이 명제만 딱 갖고 가시면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장가람 목사님은 진화로 창조가 됐대 이렇게 연결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진화라는 거에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보통은 5가지 명제를 말하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건 3가지 명제거든요. 시간에 따른 변화, 공통조상,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자연선택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아니라 자연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무작위, 자연, 우연. 그러니까 이 주장은 창조론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딪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을 취해야 돼요. 왜 저게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지, 아니면 성경적으로는 왜 타당하지 않은지 저희가 이 2번째 층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아래층에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진화주의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화주의는 정말 빈약한 논리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진화주의의 빈약한 논리를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진화주의의 그 강한 말투를 보고 진짜 신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반면에 창조과학도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 봐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저희가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진화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라고 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제 입장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을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진화를 보통 말할 때는 5가지 진화를 말해요. 입자의 진화, 원소의 진화, 화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 인류의 진화. 솔직히 화학적 진화까지는 크리스천들이 믿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화라는 용어에 대한 편견만 없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믿음은 화학적 진화까지는 저는 거침없이 받아들입니다. 네. 거침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자의 진화라는 건 빅뱅 자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빅뱅을 통해서 쿼크를 만드시고 여러 입자들이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입자의 진화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이거는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요, 이 다음에 원소의 진화라는 게 또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별명은 이제 별의 진화예요. 원소의 진화의 이제 다른 별명은 별의 진화예요. 이 입자들이 특히 수소와 헬륨이 뭉쳐져서 이제 별이 돼요. 그리고 이 별이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이 별이 폭파하게 돼요.
별이 생기고 폭발하게 돼요. 그게 지금도 관찰이 돼요. 왜냐면 우주의 이제 표준은 빛의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억 년 전에 일어난 일도 지금 볼 수 있어요. 왜? 100억 년 전 거리에서 그 빛이 지금도 오고 있거든요. 그 빛이 100억 년 동안 날아와야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지는 것들을 과학자들은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100억 년 전 별이 터지는 것도 지금 보이고요. 거리에 따라서 뭐 한 뭐 70억 년 전에 터진 별들도 지금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관찰하면서 이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별들이 터지면서 원소들이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원소들만 입자의 진화를 통해서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원소들이 진화하려면 어마어마한 압력과 열이 필요합니다. 이 압력과 열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별이 폭발할 때 생겨요. 핵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별이 폭발할 때. 그러니까 태양 정도 되는 별도 그렇게 무거운 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폭발해도 원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이 폭발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원소들이 이제 뭉쳐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철이라든지 뭐 그런 거래요. 철, 뭐 인,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별들이 터지면서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소들이 모여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게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각각의 원소들이 터져서 퍼져나갈 뿐인데 걔네들이 어떻게 모여서 뭉쳐지고 질량이 무거워지면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때로는 뭐 항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학적 진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학적 진화는 이렇게 생기다가 생명에 꼭 필요한 뭐 아미노산이나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것까지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화학적 진화라고 하고요. 원시 생물까지도 화학적 진화 범주에 넣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이 생태계에 필요한 저희는 탄소 중심의 생명 환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가 이제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밝혀낸 거죠. 이런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별들을 폭발시키셨고, 그래서 이 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원소 혹은 분자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저는 여기까지 굳이 안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빅뱅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별들이 뭉쳐지게 되었으며 또 별들이 폭파해서 생겨서 퍼져나가는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을까는 과학자들은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확신을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필요한 순간순간에 그 입자나 원소나 화학적 진화에 필요한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행위를 해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말하는 자연과학과 인류 문화 전체를 묶으려는 시도에서는요, 이런 변곡점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몇몇 순간들을 두는데요. 바로 여기가 다 포함이 돼요. 그거를 설명은 못해요. 그 빅히스토리조차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과학적으로 이 창조를 볼 때 보통 세 가지 입장을 가져요. 유신론적 진화론. 네,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적 설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 사실 저는 창조과학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 과학에 편향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세계 과학만 연결해도 충분히 현상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적 방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학적 집단들이에요. 근데 지적 설계라는 건 뭐냐면 이게 과학이긴 하나 조물주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으면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지적 설계예요.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이세요? 지적 설계가 더 매력적이시죠? 그런데 지적 설계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과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은 과학 자체가 정해놓은 룰이 있거든요. 물질 세계로만 제한하자.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뭐냐면 입자의 진화와 원소 진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반칙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이상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좀 더 보수적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로서는 이해가 돼요. 과학의 룰이니까 물질 세계만 설명하는 게 과학의 룰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가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지적 설계가 편안하긴 하죠.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이 지금 크리스천 과학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 물질 세계만 하자라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건데? 라고 말하면서 지적 설계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다 가정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가정하는 게 그럼 물질 세계에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지적 설계자들은 말하는 거죠.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우연이라는 건 목적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목적성이 보이잖아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세 조정 같은 거 세상에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탈목적성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창조자가 목적을 가지고 개입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현상을 잘 설명하니 이것 또한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정말 보수적인 논문을 써야 될 때는 저는 유신론적,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게 저는 좀 더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룰이니까, 현재 룰이니까.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지적 설계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그게 과학의 경계선을 좀 넘어가는 느낌은 있어요. 네.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건 이제 생물학적 진화와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는 쉽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이거를 2016년에 고등부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탐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진화론 책을 한 20권 가까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서 오 진짜 같아. 막 생물학적 진화랑 인류의 진화가 정말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뭐 네안데르탈린 DNA가 지금 유럽인들에게 있대요. 일부 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인류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우리들 중에 네안데르탈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인종 간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돼지를 먹듯이 네안데르탈린을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이쪽 진화론 쪽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몰입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저희 김동현 집사님도 제가 그때 잠깐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이때는 제가 생물학적 진화, 인류의 진화에도 열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더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생물학적 진화와 인류의 진화가 가진 좀 허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받아들일 만큼의 검증된 어떤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진화론을 무작정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지만 이 틀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진화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 받아들인 필터 자체는 진화론이라는 건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별하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근데 이 진화론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 어떤 일부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론도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창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아담을 역사적으로 창조하신 건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작업가서는 그렇거든요. 그것과 대치되었을 때는 저는 그게 진화주의라고 봐요. 진화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진화라는 것을 무조건 다 진화주의처럼 생각하고 다 배격하는 어떤 창조 과학적인 입장도 우리가 사실 너무 간 거일 수 있다. 네, 이 정도 틀을 일단 오늘 가졌다면은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재밌을 주제. 그러면은 진화론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조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말하고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났네요. 저는 질의응답할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조금 준비해 올게요. 정말 조금 준비해 와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과학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인 자연을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과학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이 믿음이 절대 변할 수 없는데 이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저희가 잘 찾아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또 변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